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랜만에 다이빙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이빙 안전을 위한 많은 프로들의 많은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 꼭 지켜라. 어떤 사람은 10가지. 심지어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20가지의 법칙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10가지, 특히 그 10가지 중에서 제가 최근에 방송했던 폐팽창 상해, 그것을 인한 사망사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빙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교육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수칙, 3가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10가지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쿠버 다이빙이 과연 안전한 운동이냐, 안전한 레포츠냐, 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다투기 위해서 헤딩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카 축구와 풋볼, 미식 축구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이빙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마 자전거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는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이빙 할 때 오는 위험성보다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생기는 그런 사고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스카이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비교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스쿠버 다이빙이 스카이 다이빙보다 약 3배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사고이겠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제가 40대 초입니다. 그때 저보다 10년 위인 다이버와 또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가 다이빙을 같이 많이 즐겼는데, 지금 이 80대에 들어가신 선배님도 여전히 아직도 이 다이빙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안전수칙 10개를 골라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가 절대 숨을 참지 말라는 것과 버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버디 다이빙을 해라. 그리고는 천천히 상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한 7개 정도를 더 추려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을 참지 말라. 이 모든 안전 관련 수칙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다이빙 할 때는 절대 숨을 참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폐팽장상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 폐팽장상해도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뇌동맥 공기색전을 일으키면 중풍으로 바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빙 처음 배울 때 호흡기를 입에서 빼고 다시 넣고 물을 빼고 호흡기를 던져서 다시 찾고 하는 이 많은 스킬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호흡기 2단계가 내 입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하면서 기포를 밖으로 내뱉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테크니컬 다이빙 레벨에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깊은 수심에서 완벽한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간주했을 때는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숨을 내뿜지 말라고
교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이빙 처음 배울 때는 있을 수 없는 교육 방법입니다. 간혹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이 공기를 아끼기 위해서 또 숨을 한 번씩 안 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그 호흡을 중단하고 좀 쉬는 동안 내 몸속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축적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가스 마취, 소위 말하는 질소 마취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조용한 해변에 꾸준히 파도가 쳤다가 빠져나갔다 하듯이 저희들은 항상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올렸던 바로 그 뇌동맥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숨을 참지 말라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빙 중 호흡을 통한 부력 조절을 함에 있어서 숨을 좀 더 깊게 마실 때도 있고 또 길게 내뱉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마시고 잠깐 1, 2초 정도 참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상승 중이 아닌 상태에서 수중에서 1, 2초 정도 숨을 참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다고 이 영상의 아래 그 질문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는 제가 거기 답을 대충 적어놨지만 잠시 숨을 참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빙 처음 배워서 나도 모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의 부력을 소위 폐에서 공기가 팽창하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부분이 내가 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레벨이 될 때까지는 이 숨 참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마크로 수중 촬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한참 숨을 안 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르륵 되면 조그만한 물고기가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엄격하게 이 수칙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디 다이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죠. 함께 계획을 하고 함께 입수를 하고 함께 수중에서 유영을 하고 상승할 때 출수할 때 같이 하고 나중에 물 밖에 나왔을 때는 마무리 로그북 기록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 다이빙에 대한 제 의견을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솔로 다이빙은 절대로 할 짓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디라고 하는 말은요, 친구죠. 쉽게 말하면 친구입니다. 근데 friend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되게 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버디. 근데 간혹 영어에서는 Hey buddy, 만약 이렇게 하면 아저씨라고 하는 말 정도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때도 어떤 면에서는 친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단어를 쓰기는 쓰고 우리말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은 단짝입니다. 짝 다이빙이죠. 상승 속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은 상승의 스포츠다 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깊은 수심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상승을 시작하면 저희 몸속에 녹아있는 질소 기포가
이것이 내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피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상승하면 이것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상승하면 그 빠져나온 기포가 우리의 심장으로 돌아오고 심장에서 폐로 가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질소 기포가 우리를 애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질소가 빠져나오는 양도 많아지면서 질소 버블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만약에 폐에서 신속하게 제거되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바로 감압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들은 간혹 상승을 중단하는 게 몇 군데 있죠. 뭐 딥스탑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감압을 위해서 그 감압 정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일반 레크레이션 다이버의 경우는 이 안전 정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이 봉에 매달려 있는 다이버들, 이거를 Safety Stop Bar라고 합니다. 이거를 처음 어떤 리버보드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걸고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리버보드 배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공문 같은 걸 보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배 밑에 이런 봉을 달아놓고 다이버들이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쓰지 않고 그냥 여기에 매달리는, 팔로 잡든지 다리로 걸든지 심지어는 이후에 앉아서 안전정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방금 안전정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정지 4 내지 6m에서 3 내지 5분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5m에서 3분 이렇게 외웁니다. 우측 심방으로 돌아오는 질소 버블의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안전정지를 꼭 해야 되느냐? 못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이미 안전정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몇 개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지도 다이빙을 마치기 전에 꼭 해주는 것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빙을 계획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몇 미터 수심에서 몇 분간 다이빙하고 상승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승하고 상승 속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원들끼리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 합의했으면 그 계획대로 다이빙 해야 됩니다. 비록 다이빙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분들과 약간의 프로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planned dive, 다이빙 계획을 한 다음에 dived plan, 그 계획대로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아직도 그 다이빙 컴퓨터를 본인 것을 소지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음 보너스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 구입해서 항상 그 컴퓨터로 다이빙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자기의 한계입니다. 내가 받은 교육, 내가 기록한 로그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내 한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내가 어떤 몸 컨디션이 안 좋다면 그것도 한계가 될 겁니다. 더더구나 어떤 특수한 환경, 오버헤드 환경, 동굴, 캐번, 그로또 뭐 이런 거요. 난파선 속으로 들어가는 환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한 다음에 다이빙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내가 어떤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면 이것도 먼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개박 수역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빙을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내 잔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잔압을 확인하는 첫 번째 장소는
해변에서 혹은 보트 위에서 내가 물로 들어가기 전부터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밸브를 열고 안에 200바, 210바의 공기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잔압을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버디의 잔압도 내가 확인을 하는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다이빙 약속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내 실린더 안에 공기가 얼마가 들어있든지 간에 50바가 되면 무조건 상승한다. 혹은 70바가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안전정지를 하는 수심에서 우리는 반드시 50바 이상의 공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모든 다이빙을 마치고 배에 올라왔을 때 내 실린더 안에는 최소 20바 혹은 30바 이런 어떤 수치적인 잔압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압계를 자주 보는 습관은 내가 수중에서 공기 고갈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완연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조 공기 공급 장치, 이제는 이것이 거의 다이빙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교육단체들이 RSDC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옥투퍼스 제2의 공기 공급 장치를 반드시 달고 교육을 하고 달고 다이빙을 하게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했고 모든 교육단체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주도에 있는 그 절친 이명덕 강사님의 다이브 스테이션에 갔을 때 거기 있는 그 교육 장비 약 20세트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모두 옥토푸스가 달려 있는 걸 보고 참 이거 대단하구나.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한 7년 전에만 해도 제가 필리핀 어느 구석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같이 간 사람에게 장비를 좀 빌리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뭐 옥토푸스도 없고 심지어는 잔압계도 없는 그런 호흡기를 렌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보조공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 문어발처럼 생긴 옥토푸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인플레이터 뭉치에 이 다이어프램이 달린 호흡기를 달아놓은 에어2라고들 흔히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별도의 실린더에 추가적인 양의 공기를 들고 다니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다이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보조공기 공급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들어가셔서 보면요. 그 조그만한 포니 바틀 같은데 공기를 뭐로 채웠는가 하면 자전거 그 공기 였는 그것처럼 꾹꾹 눌러서 공기를 담는 그런 보조공기 공급 장치도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아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빙 시작할 때 우리가 안전 점검하는 거요. 교육단체마다 요 이름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GUEEG라고 돼 있죠. 이게 그 어떤 체크하는 방법들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듭니다. 제 기획 이게 저도 이 교육 받은 지 오래됐는데 G는 골 다이빙의 목적을 정하고요. U는 Unified Team 전 팀원들이 같은 계획과 심지어 같은 장비까지 이렇게 유니파이 통일한다 이런 식의 어떤 약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 GUE 다이버들은 배후에서 이것을 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BWRAF 이게 그 패디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약자죠. 그 BCD 그다음에 웨이트 릴리스는 버클이나 어깨끈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열려 있는지 보고 다 괜찮으면 마지막으로 오케이 한다 이래서 이거 옛날에 이거 교육 받을 때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단체마다 다이빙 시작할 때 하는 이 안전점검에 대한 명칭과 순서나 이런 것 좀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창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해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후드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쓰는데요. 이렇게라도 대답을 하는 거죠. 마스크가 목에 걸려 있는지 뒤통수에 걸려 있는지 혹은 이마에 있는지 내려오면서 호흡기 그 다음에 부력 조절기 웨이트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서 마지막에 핀까지 쭉 확인해 내려가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 바로 내가 오늘 다이빙을 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 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봐서 여러분들의 버디 혹은 팀원이 저분은 오늘은 다이빙을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안 해도 앞으로 영원히 아주 많은 양의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고 이러면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압력 평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또 감기약을 먹고 코를 뚫어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약 먹고 1시간쯤 지나면 약발이 나는데 어떤 거는 한 두세 시간 후에 그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다이빙 들어갔을 때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 여갑차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상태에서는 다이빙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꼭 이게 어떤 질병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오늘은 내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다이빙을 그만둘 줄 알아야 됩니다. 리버보드 타고 이번 여행에서 내가 30회의 다이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번 하는데 한 100만, 10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무리해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이빙이 좋아도 목숨을 걸만한 그런 즐거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이빙 안전을 위한 수칙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개 더하기 한 7가지를 더 추려서 한 10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빙은 굉장히 안전한 레포츠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은 내가 염두에 두고 지키지 않으면 역시 다이빙도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